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기분이 참 좋군요. 왜 좋아요? 네? 거기는 아까부터 계속 음식하고 관계된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본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날씨가 좋다든지, 뭐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됐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분이 좋은데 이 좋은 기분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기분이 언제까지 유지되겠냐고요. 우리가 이제 기분을 감정이라는 걸 표현할 때 무슨 감정이라는 말도 쓰고 정동이라는 말도 쓰고 기분이라는 말을 쓰기도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마다 좀 갖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감정이라는 것은 이건 자기 내면적인 느낌이다. 자기만이 갖는 내면적인 느낌이고 또 이런 때 우리가 느끼는 이런 그거는 되게 주관적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행동들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것도 되고 어떨 때는 어떤 행동을 억제하기도 하는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감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즐겁다, 막 불쾌하다, 기쁘다, 슬프다, 막 화가 난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감정이죠. 이런 감정들은 되게 이제 주관적이고 자기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 주관적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꽃이 있다면, 예쁜 꽃이 있다면 그 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꽃은 만약에 어떤 하나의 장미꽃이 있다고 하면 이 꽃의 형태, 또는 이 꽃이 보여주는 색상, 또 이 꽃이 얼마나 신선하냐, 오래됐느냐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 꽃을. 그거는 누가 봐도 누가 보더라도 다 똑같이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죠. 반면에 그 꽃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슬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얘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꽃의 뭐 장미라고 하는 꽃의 특성을 다 설명을 하지만 그 꽃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건데 이렇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누구나 각자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건강한 감정이라고 하는 말할 때는 그 사람의 감정이 건강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사물이 갖는 거나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또 적합하게 반응한 것을 이제 반응하는 것을 이제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 감정이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게 부적절하게 느끼고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감정의 고장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자기가 정말 평상시에 미워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탁 돌아가셨어요. 그때 감정이 어떠실까요? 평상시에 그렇게 원수 같고 보기도 싫고 했던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딱 죽었다. 그럴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죄책감을 느낀다. 또 아니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느끼는 거, 후련하다라든지 안타깝다라든지 괴롭다든지 슬프다든지 뭐 그냥 아주 즐겁다든지 뭔가 이렇게 미워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내면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히스토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인이 너무 나를 괴롭히는 부인이 죽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감정이? 시원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럼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낀 감정이죠. 근데 그 감정이 시원할 때 시원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적절한 거죠, 그 사람한테는. 네? 만약에 이제 그 또 경쟁하던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을 했다. 나는 승진 못했어. 근데 그때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하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밉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다 축하하고 기뻐하시잖아요? 안 그래?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잘 되는 거를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막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같은 교인이라도 잘 되는 꼴을 보면 너무 미운 거예요. 속상하고. 그렇죠? 그런 거는 뭐겠어요? 그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경험과 그 사람의 뭔가 쌓여져 있는 마음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상처라는 거하고 연관이 지어지면 더 그게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는 해요. 사람들이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좀 하는 성향이 있어요. 속으로는 막 미운데 겉으로는 안 미운 척 하는 거.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미우면 밉다, 좋으면 좋다 하는 게 그 솔직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숭 떨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들을 다 속이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감정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관찰을 합니다. 이 기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는 감정장애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분장애라는 말을 잘 써요. 기분장애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기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분이 변하지 않는 것을 기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은 우울한 기분이 지속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즐거운 프로를 보든 영화를 보든 여행을 가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울한 기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진단받거나 혹은 불안증이라고 진단받은 사람한테 특히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우울증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행을 갔다 와서 기분이 달라질 정도면 그 사람은 우울증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우울증은 여행 2박 3일 갔다 왔다고 해서 이 사람 하나 기분 안 바뀌어요. 왜냐면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하면 우울한 기분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년이면 3년,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 어느 기간 동안에 아무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주더라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기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은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은 이렇게 지속되는 감정인데 보통 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우울한 기분, 그래서 우울증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되는 감정과 많은 생각들이 한동안 무슨 그 사람한테 재미있거나 약물을 쓰거나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를 바로 기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양극성장애 이런 거를 다 뭐라고 어떤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냐면 기분장애라는 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정신분열병 같은 거는 이제 사고의 장애 쪽에 들어간다면 조울증, 양극성장애, 순환성 기분장애라고 하는 이런 병명은 전부 기분장애라고 하는 이 범주 속에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기분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수시로 뭐 감정이 바뀌어가지고 들쑥날쑥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정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기분에 걸려들면 그 기분이 꽤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분에 고장이 났냐, 고장이 안 났느냐 하는 그 관찰을 무엇을 보고 하느냐면 그 느낌과 표현.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느낌이 어떠냐라는 것과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적절성을 따지게 됩니다. 이게 눈이 많이 오고 막 눈보라가 내리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아무 감정도 못 느끼는 것도 병이에요. 뭐 좋으면 좋다, 뭐 나쁘면 나쁘다, 뭐 이렇게 마음속에서 느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 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내려오는 거지. 내려오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특히 저쪽 청주, 청원 이쪽에 눈이 엄청 내리던데 눈이 막 내릴 때 그때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집에 갈 일이 걱정이다. 또 이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애인하고 뭐 길을 갈 때라든지 또 다를 것이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 느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느낌이 적절하냐, 아니냐라는 건 느낌을 먼저 항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이라면 슬픈 상황이야. 그런데 슬픔을 느껴야 되는데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감각하거나 무감동하거나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만 또 하나는 표현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보는 거죠. 표현이 느낌이 만약에 이제 우울했으면 우울한 표현을 해야 되고 기쁨은 기쁜 표현을 해야 되지요. 근데 정신적으로 많이 고장이 난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진 상황하고 전혀 동떨어진 느낌과 표현을 실제로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고 빈곤 같은 거는 이 감정도 빈곤해가지고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그래서 느끼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런 느낌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느낌은 어떤 걸로 표현되냐면 제일 많이 우리가 느낄 때 이제 나타나는 게 즐거움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느낌. 근데 느낌도 그 범위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것도 제가 여기 좀 칠판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리는데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이 종이가 이 위와 아래가 있는데 이 범위가 감정의 범위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위쪽으로 갈수록 좋은 기분, 아래로 갈수록 안 좋은 기분, 우울한 기분이라고 해. 이 범주 내에서 윗선, 아래선.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이 범주 내에서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속상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느낄 때는 이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행동하고 생활하는데 영향을 안 받지만 이 기분이 이 범주를 벗어나서 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이 아래로 내려가면 심한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하다는 거고 요 범원 벗어나서 위는 뭐냐면은 조증.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벗어나면 경조증, 많이 벗어나면 조증. 그런데 이게 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기분에 그 이름 붙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분이 꽤 오래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울증에 조증 걸린 사람이 이 쾌락에 문제가 생긴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그 기분이 몇 개월을 갑니다. 몇 개월 가는 동안에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분주하고 돈도 많이 쓰고 온갖 일을 다 저지르는 바람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켜요. 특히 이럴 때 이제 물건을 엄청 사야 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대로 다 줘요. 그래서 이때 조증 사람을 만나면 수지를 맞는 수도 있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줘.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조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과대망상같이 과대한 기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마치 큰 재벌이나 된 것처럼 생각이 들면서 돈도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우울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이 내려갈수록 이제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잠을 못 잔다, 만사가 귀찮다, 그리고 맨 바닥바닥까지 내려가면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자살을 시도하는 거.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런 감정의 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이게 제일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쾌감이라고 하는 유쾌한 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거는요, 잠시 몇 분 있다가 싹 사라지고 이런 기분을 말하는 거 아니고, 이와 같은 상태가 몇 날, 며칠, 몇 주를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기분이 아침, 저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울증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건 조울증이 아니라 변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기분, 감정이 변하는 것 정도는 문제를 안 삼고, 여기서 한번 떴다 그러면은 이게 몇 개월씩 가는 거예요. 몇 개월씩. 우울이면 우울이 몇 개월씩 가는 거고, 어떤 경우는 그 기분이 우울한 것이 2년씩 지속이 될 때는 그걸 보통 이제 기분 부전증이라는 진단명이 또 붙어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는 게 아니라 아주 저조한 기분으로 쭉 깔린 상태에서 한 2년 이상 지나면 이거는 기분 부전증이라고 하는 진단이 붙어서 또 쓰고, 또 계절적으로 우울증이 있는데, 계절성 우울증은 이렇게 뭐 봄이 되면은 뜨고 겨울이 되면 가라앉고, 그래서 이거를 기분이 순환을 그리기 때문에 순환성 기분장애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조울증의 범주에 속하는데 조울증보다는 조금 약한 상태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분 전환증이 순환성 기분장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병원에 안 오고 기분이 우울할 때는 병원에 이제 오는데, 특정한 계절에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분의 느낌상에서 이제 쾌감이라는 이게 있는데, 그거는 제일 이게 요 선에서 바로 올라가면은 이제 다행감. 이제 이 표현이 참 그래요. 거기 보면 쾌감이나 그 다음보다 조금 더 기분이 뜨면 의기양양, 그거보다 기분이 조금 더 뜨면 고양. 이걸 다른 말로 뭐라면 기고만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기고만장한 기분. 그리고 이제 제일 극치에 올라가는 기분의 장애가 이제 황홀 상태, 엑스타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기는 해요. 보통 유포릭하다 그럴 때 기분이, 뭔가 이 사람은 매 사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냥 다행감을 느끼는 거죠. 슬프다, 안 된다, 절망다 이런 기분을 안 느낍니다. 항상 그냥 다행하다는 느낌, 그냥 즐거운 기분, 이런 거를 이제 하이퍼매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경조증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경우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이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때,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 뇌종양이나 노인성 치매, 다발성 경화증 같은 병이 있을 때도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기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정상같이 보지만 잘 보면 항상 기분이 약간 들떠 있는 기분 상태를 지속될 때 이제 그렇게 붙여주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1, 2, 3, 4 단계가 있다면 이제 1이 그거고, 2단계로 높아졌을 때는 의기양양, 이 무드가 엘레이션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행복감에서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 정동 상태라고 하는 건 남이 봐도 이 사람이 굉장히 막 즐거워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떨 때 보면 자기 혼자 자기 기분에 도취돼 가지고 혼자서 흥얼거리고 즐겁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기고만장하다고 그러죠. 고양되는 거, 엑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과대한 자기 생각과 자부심을 느껴서 주변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조증 환자를 봤으면, 조증 환자가 기분이 팍 떠서 뭐든지 자신감에 넘쳐 있어요. 이제 돈도 막 쓰고, 가족들하고도 막 충돌되고, 몇 날 며칠 잠을 서너 시간씩 밖에 앉아도 지칠 줄 모르고, 그리고 말도 달변가고, 그리고 분주하고, 사업도 막 벌리면 이땐 성공합니다. 왜냐면 열정과 도전을 하고, 대출이 안 되더라도 은행에 가서 무슨 수든지 대출을 얻어내고 빚을 얻어서 일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은 의기양양하고 기고만장하고
막 이 과대적인 생각을 같이 과대망상적인 생각이 같이 동반돼서 나오는 거를 기고만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경우들은 잘 보기는 힘든데 조울증의 조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그 모습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은 그런 정도는 빨리 입원할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상태까지 갈 때는 이거는 도무지 기분만 떴다가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 다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을 통제도 할 수 없고 현실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그 과대망상에 합한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자꾸 일을 벌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조울증에서 이 기고만장까지 간 사람이 이 운수업을 하는데 운수업이 조울증인 상태에서 조증이 되니까 이분이 그 사업을 하는데 기분이 뜨니까 이제 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벌릴 게 보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공장들을 다니면서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사업권을 따는 거예요.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운송해줄 화물업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계약을 하니까 무리를 해서 화물차를 막 두세 대씩 구입하는 거죠. 기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구입을 해서 기사 쓰고 차 걸리고 갚아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쯤 지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뜨니까 그동안에 사업이 확장이 됐죠. 3개월 지나니까 이제 기분이 우울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니까 이제 갚을 게 걱정되고 만사가 귀찮고 움직이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들어가니까 이게 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떴을 때는 누가 옆에서 말려도 듣지를 않아요. 고집이 세고 충돌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의기양양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럴 때는 옆에 주변에서 이렇게 기분이 막 너무 떴는데 여러 날 며칠 몇 주 동안 계속 가는데 이게 말도 안 되고 고집스럽고 막 돈도 펑펑 쓰고 카드도 막 긁고 막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카드 긁어서 나오는 빚보다는 병원의 입원비가 훨씬 싸다는 것. 그래서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게 이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의기양양해진다 때는 이 기분만 의기양양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의기양양해지면 모든 게 다 자부심이 생기니까 우리 감정적인 성적인 욕망이 막 향상되니까 막 오만 난잡하고 추잡한 것도 막 도덕성도 없어지니까 막 일을 벌리고 이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게 같이 동반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분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거기에 행동이나 생활이 같이 따라 나오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황홀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해서 이제 종교적이고 신비스러운 무아지경 같은 경험을 하는 거 말이에요. 이런 특히 말해서 이제 마약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사람이 황홀감에 들어가는 이런 상태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되게 정신적으로 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무슨 약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잘 오더라도 되게 잘 경험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떠서 병적인 기분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우울한 기분. 슬픈 감정이 심하고 오래 끌면 그런 감정을 넘어서 거의 그냥 그런 상태로 지속해서 사는 거죠. 특히 어떤 경우냐면 산후 우울증.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올 수도 있고 아기 낳고 나서 몇 달 후에 이렇게 우울한 기분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도 없고 만사가 귀찮으면서 애도 보기 싫고 하면서 그런 기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는 뭐 이런 경우. 또 나가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우라병이 있는데요. 우라병 같은 것도 속에 화와 우울을 같이 마음속에 놔두고 오랫동안 가져가는데 되게 우리나라 분들의 우라병은 오랫동안 젊어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참고 삭히면서 마음속에 두면서 우울을 바탕에 놔두고 있다가 그러면서 그 속에는 항상 분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분노가 같이 들어 있다가 젊었을 때는 살기 바빠서 그거를 잘 억누르고 있다가 이제 사람이 살만할 때가 몇 살 때쯤 돼? 50대쯤 돼서 애들도 좀 크고 이제 장가 가든지 대학을 졸업하든 직장 가든지 해서 살만할 때쯤 됐을 때 이제 터져 나오는 게 이 화 같은 화병이 터져 나오는 화병이. 우울병은 우울증하고 화병이 화가 분노가 같이 들어있는 형태.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라병도 다 이런 우울이라고 하는 기분에 고장이 난 상태다. 그래서 되게 우울증이 오게 되면 죄책감, 식욕감, 무기력, 고립 이런 것이 다 동반돼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우울한 기분이든지 분노 같은 기분이 오래오래 지속이 되면 보통은 참을만 할 때는 터지지 않고 잘 감추고 살아요. 누르고 제어하고 사는데 이제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어느 때냐면 이게 제어가 안 돼서 막 터질 때. 그러니까 잘 참고 있던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순간에 그냥 터져버려가지고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안절부절하고 나갈 때는 이게 이제 그 우울한 기분이 폭발한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즐거움과 우울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 불안이라는 거냐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불안이라는 거는 뭐냐면 외부에서 내가 불안할 만한 자극이 현재 없는데도 내가 뭔가 막연하게나마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위험에 대한 느낌,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불안이죠. 근데 이 불안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청 앞에 가면 불안해, 안 불안해? 예? 경찰서 앞에 가면 불안해, 안 불안해? 그럼 교회 앞에 지나갈 때 불안해, 안 불안해? 뻔뻔한 것 같아. 내지는 여러분은 죄가 없다. 그래? 죄가 없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경찰서나 검찰청 앞에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우리는 보통 가기 싫은데 거기 가는 것을 별로 꺼림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조폭 아저씨는 거기를 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경찰서나 그 검찰 있는데 가는 거는 하나도 이 사람에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부담되는데 그 사람 부담이 안 돼. 왜냐면 거기가 친구 같은 곳이니까. 뭐 나빠서 친구 같은 건지 좋아서 친구 같은 건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불안하다든가 안 불안하다든가 느끼는 게 다 상황이 다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불안은 항상 주관적이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불안하다고 그래서 왜 불안하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불안하지만 저 사람은 불안한데 그 사람이 상황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걸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사람 사정이죠. 그걸 보고 왜 불안하냐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불안하지 않는 사람과 불안한 사람이 상황도 다를 뿐더러 안 불안하거나 불안할 때 왜 불안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고속버스 탈 때 불안하고 비행기 탈 때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세요? 네? 근데 불안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불안한 사람을 물론 이름에서 공황장애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황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치료받아야 돼.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된다고요. 안 타는 것도 치료고 타야 된다면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탈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근데 그 사람 보고 비행기가 뭐가 무서워. 그러고 하는 말이 한번 떨어져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게 불안해서 못 하는데 거기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준이 달라서 그래. 그런데 이게 왜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억압하고 있는 어떤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바깥으로 의식적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뭔가 그런 것이 드러나려고 할 때 드러나오게 될 것 같은 위기를 느낄 때 불안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받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포와 불안의 차이를 말한다면은 공포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대상이 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앞에 앉은 우리 자매님을 보고 내가 막 무서워. 이럴 때 이걸 불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공포라고 그래.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내게 왜 공포를 주느냐? 생긴 게 험악하게 생겼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아들이 개를 보거나 또 호랑이를 보거나 큰 개를 보면 무섭지요. 그때는 그 개나 호랑이가 나한테 뭔가 저것이 위협을 주고 나한테 해코자 할 거라고 하는 실제적 상황이 있을 때 느끼는 게 공포고, 이 비행기 타는 건 실제적 상황이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위기를 닥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느끼는 게 불안이죠.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어떻게 구별하시냐면은 실제적인 위협이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공포 같은 것도 다 이제 병적 기분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흔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이 있어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살았다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 살았다든지. 그래서 그런 상황만 생각해도 벌써 공포가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이런 것들은 실제 상황에 의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불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왕따 당해서 폭행당한 아이들, 왕따를 당해서 또 늘 폭행당하는 아이들은 걔들은 항상 자기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공포와 불안이 같이 있는데 그런 대상을 바라보거나 그 대상이 바라볼 때 느끼는 것이 공포고 그런 아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항상 위기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불안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병,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애들은 이런 불안이나 공포에 대한 기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게 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괜찮았다 이러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어렸을 적에 이게 문제. 어렸을 적에 무슨 폭행을 당하거나 이렇게 왕따를 당해서 됐거나는 이것이 사실은 몸을 다치게 한 것보다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벌을 더 엄하게 줘야 돼. 왜냐면 몸을 다치게 한 건 아물면 끝나버리지만은요. 마음을 다치게 한 건 평생 가요. 마음을 다친 거는 평생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이 어른이 돼서도 오는 거 보면 요즘엔 보는데 이렇게 이제 어렸을 적에 무슨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보통은 쉬쉬쉬쉬 하고 넘어갑니다. 집에서도. 넘어갔는데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내용으로 고통을 겪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남자한테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은 남성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서 결혼 생활 자체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을 해도 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항상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고통에 대세지기 때문에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한 거의 병적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딸을 가진 부모라면 자기가 어렸을 적에 그런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자녀가 또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늘 과민 반응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뭐 조울증이 왔다, 분열병이 왔을 때 이렇게 왔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이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력을 쭉 추적해 나가다 보면 그런 상처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면서 이렇게 정신분열이나 이런 병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애들을 왕따시키고 폭행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엄하게 다스려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남을 괴롭히고 힘든 사람 우리가 용서한다 하지만 그거 안 고쳐지면 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평생 이 사람의 인격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주고 보상할 거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이 나라에서도 신체적인 가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만 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가해하는 것에 대한 더 엄한 이렇게 규제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있으니까 요즘 신문에 보면 맨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막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걱정스러운 거예요. 얘는 여기서 전학 가고 전학 보내고 끝나지만 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얘 앞으로 얘가 고등학교, 대학생, 성인 됐을 때 그게 반드시 얘 인생에 영향을 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불안에 관계되는 쪽에 이제 공포도 있고 초조한 거. 초조는 막 이 불안이 몸에까지 같이 따라 붙어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조바심 내는 거를 보통 이런 것도 너무 지속되는데 예를 들어서 갱년기 우울증. 나이가 갱년기 돼 가지고 오는 우울증들은 되게 초조성 우울증이라 보통 우울증은 무기력한데 이때 우울증은 무기력한 게 아니라 막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찌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까 공황 상태 얘기했죠. 공황 상태라는 거는 마치 불안이 극에 달아서 곧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압박감을 받는 거. 그래서 뭐 전철만 타면
뭐 막 죽을 것 같다든지 비행기만 타면 죽을 것 같다든지 하는 거를 이제 공황장애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뭐 공황장애니 건강염려증이니 불안증이니라고 이렇게 진단명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있다는 거, 이제 분노, 또 이렇게 무감정 상태, 무감동. 근데 거기 이제 병적인 분노가 있는데, 주로 그건 어떤 사람들에게 잘 오냐면요, 뇌 손상을 받은 사람들, 교통사고 나서 뇌 손상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뇌의 뇌 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인격장애, 인격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가정을 꾸리며 살던 사람이 교통사고 난 다음에 맨날 배우자를 괴롭히고 맨날 힘들게 하고 사소한 거에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병적 분노라고 그러는데, 대개는 뇌 손상 받거나 또 혹은 또 이렇게 신체적인 질환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아는 한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잘 나갔다고 그럴까? 뭐 이분은 뭐 나이트클럽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제 노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 몸의 반쪽이 사고가 나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사장님에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우받은 사람이 몸에 이제 한쪽이 이제 장애가 와가지고 쓰지를 못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 옛날에 전부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깔보는 것 같은 이런 마음과 현실 속에 항상 분노가 있는 거죠. 분노. 분노가 이제 잘 참다가 이제 더 참기 힘들 때는 자기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제 막 터져나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걸 병적인 분노라고 그런다. 또 이제 더 심각한 것은요, 무감동의 무감동. 그 무감동이란 건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좋은지 싫은지 나쁜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뭐 좋은 걸 보여주면 좋다, 나쁜 걸 보여주면 나쁘다, 뭐 이런 그 감정을 느껴야 되잖아요. 느껴요? 네,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고 이렇게 감정이 무뎌지다 보면은 좋고 나쁜 거 보는 거에 대해서 느낌 자체가 아주 무뎌져요. 그런 경우를 이제 그게 나이를 먹어서 모든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무뎌서 오는 것들은 병이라고는 안 해요. 그건 변화가 온 것이지만 이거는 어떤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뭐 가을날 단풍잎이 떨어져서 너무 좋다 하는데 그걸 보고도 그래요. 어떤 느낌 오겠어요? 공원을 갔는데 단풍이 노란 게 너무 떨어져서 너무 아름다워. 그때 여러분은 처지에서 어떤 느낌 받으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뭐 보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냥 그렇게 가을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단풍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단풍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때 기분을 한번 상상해보고 어떠실 것 같으세요? 느껴보세요. 눈물 난다, 황홀하다. 가지가지가 나오는 게 맞아요. 답은 없어. 이제 눈물 난다. 왜 황홀해? 좋아서. 또요. 그럴 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 남편이 생각나요? 어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경치 좋은 데를 보면 순간적으로 좋다. 좋다라고 할 때 거기에 두 가지가 작용한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가을이군. 뭐 이렇게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마치 그냥 흔한 일처럼, 그럴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누구라도 이거는 좋다, 너무 좋다라고 공감적으로 느끼는데 느끼지 못하고 무감동으로 느낄 때는 그 사람의 감정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강박증 환자들이 많이 감동이 죽었어요. 강박증 환자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긴장과 불안 속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으로 자기 일을 때론 자기가 자기 일을 갖다 이야기할 때 화나는 일을 하면 감정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픈 얘기하면 슬픈 감정도 같이 따라 붙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강박증이 심한 사람은 자기 얘기도 꼭 남 얘기하듯이 이럴 때 미세한 거지만은 그 사람의 감정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슬프고 화가 나는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할 땐 감정이 보통 따라 나와요. 근데 그거를 남들처럼 특히 정신분열병, 만성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꼭 남 이야기 하듯이 해버리고 아무런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가 될 때 이 텔레비에서 재미나는 개그 같은 걸 이렇게 봤을 때 그걸 보고 조금이나마 반응을 하고 웃고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좋아졌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것이 죽어버리는 게 증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그 앞에서 아무리 몸짓해도 안 웃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이 죽었고 무감동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져 있고 침울하고 그 앞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웃겠냐고요. 그럴 때 그걸 우울증, 무감동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지금까지가 우울한 거는 이렇게 표현이 느끼는 거라면 이걸 표현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적절한 정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의 사고의 내용과 감정이 맞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병원에 있었을 때 이제 한 청년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입원을 했는데 그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 형이 연탄가스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은 꼭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돌보는 유일한 형이었는데 이렇게 입원하고 있는 상태의 형이 이제 연탄가스로 죽게 되니까 그의 가족들이 와서 이야기를 동생이 충격받을지 모르니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얘기를 안 했죠. 왜냐면 충격받을까봐.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형이 죽었다는 소리를 병실에서 들었어요. 근데 형이 죽었다 소식을 들었는데 얘는 아무 표정도 감정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고 떨어지는 낙엽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얘가 슬퍼하거나 충격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환자는 전혀 아무런 느낌도 표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런 느낌과 행동을 해. 그러니까 실제로 정신이 분열 같은 상태가 돼가지고 상태가 심하고 자폐적으로 자기 생각 속에만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감정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형이 죽어도 슬프다라는 걸 못 느끼고 그걸 표현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누군지 슬프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안 하지? 하면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자꾸 이런 정서적인 면에 감정적인 면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거기 가면 요즘 게임들은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게임이 많다면서요. 사람을 죽이고 어떤 것들은 사람을 고문을 하는데 칼로다가 어디를 대면 피가 흐르고 죽어가는 과정을 고문으로 하는 고문 게임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 거 거기서 처음에 할 때는 불안하고 긴장되고 심박동수가 많아지고 호흡곤란도 오고 막 긴장도 되지만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즐겁고 재밌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누가 나타나서 어떻게 재밌게 죽일까? 이런 거를 게임에서 학습하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거를 학습하고 바깥에 나오면 내 반에 있는 제일 만만한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해하는 학생들은요, 그게 장난으로 했던 어쨌든 간에 걔들에게 있어서는 약간은 좀 세디스틱한 게 있어. 그거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있다고요. 그게 누구를 가해하는 거에 대해서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남을 다치게 하겠냐고요. 자기 동료들을, 동급생들을. 그러니까 얘들은 그거 하면서 자기 만족이 온다. 근데 하면 할수록 좀 더 정도가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애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른도 마찬가지. 뭔가 이 중독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게임에 처음에 할 때는 긴장 불안하지만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익숙해질수록 더 모험적이고 호기심 많고 더 극적인 것을 자꾸 원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이런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막 분비가 되면서 학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애들이 현실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오락처럼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 양심 가책가 없고 하나의 게임하는 정도로. 이게 문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아이들 중에 바로 이것이 인격이 황폐해지는 거죠. 인격이 변질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 학생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왜냐면 얘는 위험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장차 반사회적 인격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시 같은 인격. 자기가 충동적으로 화가 나고 분노하면 어떤 식으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것이 이미 다 게임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인 거예요.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크지? 얘들 학교 가면 어떡하나? 내가 사설 경호원을 붙여야 되나? 이런 고민 해요, 안 해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정직해야 된다. 그 윗사람들부터 안 정직하니까 아랫사람들까지 전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애들을 탓하겠어요. 법 안 지키고 그렇게 강팍해지는 게 누구 닮았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예? 누구 같아요? 그 아이들이 강팍해지는 것이. 뭐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지. 그렇죠? 더 위에 올라가면 나라의 리더들이고 지도자급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 우리나라가 인격적으로 다시 좋아지고 건강해지려면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사랑이라고 해서 잘못한 거 다 품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막 엄하게 다스리고 벌 주는 사랑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법이 엄할수록 그만큼 행동이 통제가 돼. 사람의 본성은 그래요. 자율적이라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엄할수록 사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인격이 성장하는데 형성되었는데 통제가 되지.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일도 막 생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 저희들이 정신과에서 예상하기를 이런 거는 해요. 앞으로는 인격장애자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거기에 학습되고 적응되어 가면서 인격장애자가 정신병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격장애자가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예, 인격장애는 치료받으러 안 와요. 인격에 장애가 생긴 상태에서 자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별로 병원에 오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인격장애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은 뭐 건강하다고 생각하겠죠. 뭐. 한 예만 드릴게요. 운전하고 가는데, 곧 달려가는데 누가 앞에 확 끼어들어왔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셔요? 화나요? 화내는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화내요? 한번 빵빵한다. 또 2분 어떻게 2분? 2분 가만히 있어요? 뭐 욕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번 정도는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다. 화가 나니까. 근데 옆에서 앉은 사람이 생각을 누가 끼어들었다. 또 승질 부리고 빵빵 누르고 지할 거야. 이렇게 옆에 사람이 예측을 해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인격 장애자야. 그러니까 뭐냐면 인격 장애는 이게 어쩌다가 화가 나서 폭발적 행동을 하는 거는 하나의 에피소드로다 그 사람의 인격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분노의 표현으로. 근데 이 사람이 항식을 해, 이 사람은. 항식 이러는 사람은 누가 봐도 예측이 가능해. 또 지하겠구나. 그랬을 때 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됐는데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적이라는 거예요. 강박적 인격장애, 편집적 인격장애, 항상 누구를 의심하고 물고 늘어지고 고소하고 따지는 이런 사람. 누구라도 예측해. 또 하겠구만. 이 사람 인격장애자예요. 그리고 또 뭐 강박적으로 뭔가 계속 확인하고 뭐 이렇게 또 이 프로젝트가 하나 떨어졌으면 또 며칠 밤새겠구만. 근데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인격장애라고 붙여줘도 돼요. 왜냐면 인격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틀이 잡힌 이 성격이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때 그 사람에게 인격에 장애가 생기는데, 장애인데 그 장애가 본인에게도 불편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공동체 생활한테 불편을 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편집적 장애나 반사회적 인격은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강박적 인격 장애나 또 우울성 인격 장애 같은 건 자기를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이 되는 경우는 인격 장애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 받으러 오지 않아요. 특히 편집적 인격 장애, 항상 누구를 고소하고 물고 늘어지고 따지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런 인격 장애는 이제 자기가 늘 그렇게 살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한참 하다 보면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 뭔 얘기를 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게 이제 표현에 있어서 이게 적절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한 이 감정을 느낄 때, 그리고 또 이게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적대감과 친근감이 같이 있는 이런 거.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때는 믿고,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불편한 분이에요, 편안하신 분이에요? 방언으로 들려. 그러니까 반반 같아,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편안하신 분이에요? 네? 그냥 힘들게 하는 분처럼 되죠.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병에 누웠어. 근데 병간호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어떤 마음이세요? 응?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어. 이럴 때 그게 양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의무가 또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병간호하는 게 싫어요. 그럴 때 미움이 들어가는데 한편으로는 밉다 보니까 내 가족인데 하면서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이게 양가 감정인데, 이게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이게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고 해서 병은 아니에요. 근데 다 누구에게는 있는데 이것이 유독 더 두드러지게 심한 경우. 그리고 이제 감정이 불안정한 정서, 가만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있는 이런 경우. 그리고 때로는 감정이 둔화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할 때 인성검사라는 게 있어요. MMP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인성검사를 하면 이런 거와 같은 감정 상태나 생각의 고장이 얼마나 났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검사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지각장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란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 지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성령 받았다고도 하는,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각의 장애죠. 지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 뒤에 있는 저 캠코더가 캠코더죠. 예? 맞아요? 예? 저거 다른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분. 예? 저게 물통으로 보여요? 저거의 본질은 캠코더예요. 근데 저기 있는 존재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지각이 돼요. 아, 저거는 캠코더구나. 근데 저게 어떻게 내게 들어오냐면 나의 오감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요. 오감이 뭐게요? 보는 거. 예? 청각, 미각. 예, 다 맞아. 다 맞아요. 그걸 통해서 그 사물의 본질이 나에게 닿는단 말이에요. 바람이든지 어떤 냄새라든지 저런 물체라든지. 근데 그런 것이 외부에서 이게 들어오는 자극을 나의 뇌 속에는 어떤 과거에 경험되어진 것들이 축적된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와서 저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저게 캠코더인지 저 뭔지 몰라요. 저것이 캠코더라는 걸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입력된 사람이 저걸 봤을 때 캠코더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기 과거의 경험과 결부시켜서 이거를 조직화시키면서 해석을 해요. 어떤 사물이. 그래서 저게 뭐지? 아, 저건 캠코더구나.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저거 본질적인 그 자체의 성질을 그대로 파악하고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딱 정립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보이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스승님이라고 지각이 되고 인식이 되면은 스승님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이 따라 나올 것이겠죠.
미운 사람 보면 미웁다는 정보가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저 사람을 보지 말아야지 하고 가다가 뒤로 휙 돌아서서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지각작용인데 이런 외부작용이 우리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을 통해서 들어와서 전달되는 신경계통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뭔가 반응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지각작용인데 여기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거 실체는 항상 저것이 캠코더인데 저게 내 눈에 캠코더로 안 보이고 저게 산신령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산신령님이 검은 옷을 입고 저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것이 캠코더 서 있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지금 산신령님이 죽은 저승사자가 이렇게 검은 도포를 입고 저기 서 계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착각이라고 그래요. 착각은 어떤 실체적인 자극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들어와서 왜곡시켜서 나타나는 것이 착각이고요. 환각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 자극을 주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냄새 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맞고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방금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네?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진짜 울렸어요? 지금 울렸어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있는데 자기 귀에는 뭐 핸드폰 소리가 울린다든지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데 둘러봐도 진짜 실제로 핸드폰도 안 울렸고 말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들어요. 그걸 환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청이 일어나는 모든 걸 환각이라고 합니다. 환각. 예를 들어서 이 교통사고로다가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한쪽 다리를. 절단해서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절단한 자기 다리 부위를 자꾸 가렵다고 긁어달라고 그래요. 없는데. 이런 게 환각이에요. 이걸 환촉현상이죠. 환촉현상. 없는데. 실제는 자극이 없는데.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고 연관돼서 이 환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환각이나 착각은 이 사람이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각의 고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고장, 감정의 고장하고 항상 밀접한 연관을 갖고 이런 환각이 나타나는 거다. 근데 착각은 뭐 드물데 여러분 어릴 적에 왜 골목길 가다가 달걀 귀신 봤어요? 남의 집 대문 열면 하얀 것이 너플너플거린다든지 공동묘지를 갔더니 허연 뭐가 이렇게 있다든지 하는 거 보잖아요. 이때 이런 거는 착각이에요. 근데 왜 착각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면서 혹시 뭐가 나타날지도 몰라 하면서 있을 때 그런 게 펄럭펄럭이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로 이미지가 들어올 때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물론 착각 자체가 다 병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착각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이제 착각 같은 것도 이제 어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랑 연관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뇌에 고장 났는지 또는 정신에 고장 났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은요, 코끼리가 벼룩같이 보이는 때도 있고 벼룩이 코끼리같이 보이는 이런 그 착각도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환각 중에서 이제 제일 이게 착각이고 환각은 뭐냐면 아까 자극이 없는데 자극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잠자는 상태에서 들리는 거는 환각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거는 환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들리거나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할 때 나타나는 것을 환각이라고 그래요. 간혹 잠이 막 어렴풋이 막 들려고 하거나 잠이 막 깨려고 할 때 환각이 일어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게 문제 안 삼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 막 이상한 환각이 일어나니까 너 큰일 났다. 너 정신분열병 왔다. 이제 빨리 가봐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내적 치유를 하는데 쭉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하고 상처받은 게 있어요.
너 그 상처 때문에 덧난 거다. 너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쭉 조사해 봤더니 상처는 이미 다 아물었고, 그렇죠? 이 사람이 그 현재 학교 생활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고 고민하다 보니까 잠시 잠자는 동안에 착각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 환각이. 그럴 때 어떤 경우는 일부러 상처가 다 아물었는데, 과거의 상처가 아물었는데, 굳이 그거라고 찾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박박박박 긁어서 덧나게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내 삶에 고통은 안 줘요. 나 그랬었었지. 근데 그렇게 된 걸 옆에서 상담한다는 사람이 옆에서 그게 네 상처야 라고 해서 긁어보자 해서 긁어서 덧나게 하는 거.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환각 중에서 제일 흔한 것이 환청입니다.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전설의 고향을 보면 환시가 많아요. 전설의 고향에는 이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게 환시야. 근데 환시는 이렇게 영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환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똑같이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뷰티풀 마인드 보면은 그 사람이 반 클래스메이트 있잖아요. 그 주인공에. 같이 이야기다 같이 다니고. 나중에 보니까 영화 끝부분에 가면은 그런 사람이 실제로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친구랑 한 방에서 늘 기거하면서 함께 살았는데, 그때 영화에서는 그렇게 영상을 꾸몄지만 그게 환시예요. 그러니까 환시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제 믿고 자기 눈에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환촉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알코올의 금단 증상 있는 사람들은요, 술 기운이 있을 땐 괜찮은데 술 기운이 딱 끊어질 때쯤 되면은 자기 눈에 벼룩, 빈대, 모기 이런 것들이 막 보이고, 그 벼룩이나 빈대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작은 벌레라는 거예요. 작은 벌레가 자기 몸을 막 기어다니는 거를 자기 눈으로 보여요. 보기 때문에 자기가 막 이렇게 털어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환시가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되게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 술을 끊었을 때 금단 증상으로 정신 착란이 일어나서 진전선망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환시가 나타났는데, 그런 경우는 잠언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독주를 마시고 뭐 자기가 물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다는 둥.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도 그렇게 환시가 있었던 술로 인해서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일 흔한 것이 환청이라는 거. 환청은 실제로 아무 소리도 한 사람이 없는데 듣는데, 이거는 정신분열병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제일 흔해요. 그래서 일단 이 환청만 들리면 거의 진단은 무조건 정신분열로 떨어져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한 사람 혹은 강박증이 심한 사람에게도 이 환청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환청이 귀로다가 사람 목소리로 들리는 거고, 어떨 때는 환청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고 뇌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아까 같이 뭐 내가 성경을 읽는데 마음속에서 네가 무슨 성경을 읽어? 하면서 막 회방을 한다든지,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얘가 미리 알아가지고 네가 그까짓 걸 어떻게 알아? 네가 뭐를 할 줄 알아?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먼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되게 우울증이 심하거나 강박증이 심할 때도 들리는데, 보통은 그런 환청 소리가 들렸다 하면 바로 정신분열이라고 진단이 내려져요. 왜냐하면 환각작용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30세 된 전도사의 사모님이 한 1년 전서부터 환청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내 남편이 바람 피운다. 내 영권을 빼앗아 가겠다. 이게 환청 때문에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너무 방해를 해서 할 수가 없고, 또 성경을 읽어도 환청이 따라서 읽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환청이 따라서 읽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투시하고 감시하는 것 같은 생각에 이게 빠져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상적인 생활 다 해요. 생각해서 이러면서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전도사 부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게 생겼은가를 이렇게 또 추적해 보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이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건 뭐냐면 이분이 3년 전에 태아를 유산을 시켰다. 유산을 시킨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좌절감이 있었어요. 더구나 내가 전도사 삼으로서 이렇게 애를 키워야 되는데 남편이 공부를 하고 앞날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진로 문제 때문에 애를 유산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죄책감, 우울고 고통이 계속됐죠.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되고 심하니까 마음에서 죄책감이 오니까 나중에는 남들이 자꾸 나를 이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질책하는 것 같이 들리는,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전도사 부인이야. 네가 무슨 목회를 해. 이런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서 들리다가 나중에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생생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속에서 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경험들 내는 게 환촉, 이분 같은 경우는 환촉도 뭐냐면 뭔가 바늘로 자기의 성기를 막 찌르는 느낌.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기 부분을 바늘로 막 찌르는 느낌이 환촉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 본인이 무슨 내용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받는지에 대한 그 유추에 들어가는 자료가 돼요. 그리고 환청은 전부 다 성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렸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환후, 이 냄새가 없는 냄새를 남는데 주로 무슨 냄새를 많이 맡냐면 생선 썩는 냄새, 대변 냄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너는 썩은 인간이고 넌 똥 같은 여자야. 이런 자기의 마음이 이제 냄새로 변형이 돼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본인은 전혀 이 환각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분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을 때,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라든가 귀신의 역사라든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바로 성령이 좋은 거 아니니까 되게 귀신 들렸다거나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정신병이, 정신분열병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각 기능에 엄청난 고장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혼란을 일으키냐면 정신세계에서 고장이 나면 이런 게 일어날 거라는 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신앙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것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에서 고장이 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각도, 지각도. 스트레스, 이 히스테리 같이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은요, 충격을 순간받으면요, 벙어리도 될 수 있고, 안진뱅이도 될 수도 있고, 장님도 될 수 있고, 이 온몸이 마비가 돼서 간질처럼 뒤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세계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이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신적인 세계에서 충격받았을 때 일어난다는 걸 모르면 전부 다 이거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를 해석하겠어요? 귀신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신이 장난쳐도 귀신하고 안 놀았으면 좋겠어요. 귀신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 또 그렇게 자꾸 귀신이라고 자꾸 찾는 내면의 심리가 또 있기는 하죠. 또 이제 이렇게 환촉 같은 거 아까 있는데, 아까 뷰티풀 마인드에 보면 막 칼을 피부로 긁어내는 거. 어떤 30세 된 미혼 청년은요, 스타크래프트? 이제 그 군인들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뜨겁다고 막 꺼내려고 자살할 시도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환촉이나 환각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제가 이제 행동의 장애를 보는데, 행동의 장애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고장나고, 감정이 고장나고, 지각이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서 수반해서 나타나는 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바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고장나느냐, 또 감정이 어떻게 고장났느냐, 지각이 어떻게 고장났느냐에 대한 결과물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행동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기 내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충동, 동기, 욕구, 욕망들이 막 포함되는 건데, 주로 행동을 보면은 평상시의 행동에 비해서 어떠냐 하는 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DHD라는 병이 있죠. 그런 행동은 뭐냐면 행동 과잉장애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 또래 아이들이라면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서 행동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산만하고 막 설치고 하는 행동인데 이걸 과다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의 그 양을 보고 또 이렇게 과다하냐 적으냐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이 괴상한 행동이냐 정상적인 행동이냐를 보고 평가를 내리는데, 보통 조울증의 조증이라든가 행동과잉장애 같은 ADHD 같은 경우에는 행동과잉장애 이런 게 나타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런 걸 보고 병명을 진단하게 되고, 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여요. 거울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행동이 이렇게 이제 과소됐다고, 저하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끔 이 충동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충동적 행동. 별것도 아닌데 막 충동적으로 폭발하는 사람도. 이것도 너무 잦은 것도 그게 인격장애라든가 어떤 그 내면의 분노가 많은 사람한테 나타날 때 너무 자주 나타나는 것도 그걸 병적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꼭 주변에 자기 옆에 사람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충동장애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퇴행적 장애가 있는데 퇴행적 장애는 뭐냐면요.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릴 적에 자기가 좋았던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밥을 잘 먹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밥을 먹여줘야지 먹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퇴행은 뭐냐면 나 옛날에가 좋았어. 나 과거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현재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자꾸 가고 싶을 때 그걸 퇴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특히 치매 노인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먹여주고 이 간호를 해주다 보면 자기가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후유증이 뭐냐면 이 관절 메디가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서 이렇게 뼈고 관절이고 굳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고통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이 정신병원 같은 데 나타나는 영화를 보면은 그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이죠. 그게 다 행동장애예요. 그게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거를 이제 반복적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 통해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다가 어떤 자기 불안이나 이런 거를 방어하는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저 사람은 저게 병적이다. 근데 저게 보통 이렇게 이 노이로제 정도의 병이 아니라 정신병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숲을 산책하는 건 여기에 해당 안 돼요. 산책하는 건 건강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집에서도 왔다 갔다 해 이럴 때는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대개는 이제 정신분열병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애들 왜 연필 보면은 볼펜을 손에 넣고 이렇게 빙빙 돌리는 애들 있죠. 요거 병이에요, 아니? 그거 그거 손 돌리는 거. 저거를 뭐라 하냐면 저걸 상동증이라고 그래. 똑같은 행동 반복하는 거. 저거 병이에요. 근데 뭐 볼펜 손에도 돌리고 돌리는 건 병은 아닌데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꾸 하네. 근데 그건 이제 습관 내진 중독 현상이고,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저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증인데 누가 말만 하면은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을. 이런 것들은 그 속에 분노가 많고 저항이 많을 때 그 저항과 분노를 감추기 위해서 남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를 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말을 따라해.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할 때 뭐 뻐꾸기야 뻐꾸기 뭐 하는데 우리가 리크레이션으로 하는 건 병이 아닌데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따라해. 이걸 에코라리아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남이 하는 말을 따라하거나 남이 하는 행동을 따라할 때 이거는 대개 이 정신분열병, 정신병적 상태가 많아요. 정신병적.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내면 속에는 분노나 두려움 같은 거 있을 때 이게 나온다고 해석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따라서 하는 건 저 사람에 대한 내가 분노와 반발심이 있는데 내가 안 따라 하다가는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들통이 날까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따라 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면 저 사람 속에서는 뭔가 저 사람에게 무서운 두려운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그게 뭔지를 찾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부증. 거부증 같은 거는 뭐 되게 이제 함구증이나 실어증 같은 게 거기에 해당돼요. 어떤 부인이 시집살이 하는데 너무너무 싫었어요. 내 남편 믿고 갔는데 남편도 자기를 별로 잘 해주질 않아요. 근데 이 부인이 너무나 이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면서 말이 그냥 딱 멈춰버렸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도 이 사람은 이게 핸드폰 가지고 하는데 진짜 빠르대. 이 핸드폰 가지고 문자를 치는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빨라. 그게 팍 해.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리고.
근데 이분은 그래 저는 말하기가 싫어요라고 했죠. 말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나는 반응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돼. 근데 결국 이분이 한 달 만에 말을 하게 됐는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이게 아기 때문에 아기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안 하면 얘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현실의 고통을 이기기로 하고 말을 해. 그러면서 또 그냥 늘 상담 중에는 우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남편과 고통을 주는 시어머니 이 속에서 그걸 다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늘 하는 게 그래.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을 때가 저는 행복해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젊은 여자, 이제 32살 먹은 젊은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죠? 실어증을 걸릴 만큼 그렇게 현실이 고통스럽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 그래.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주 와서 우리 이야기나 하자. 당신의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당신의 시어머니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지금 그 방법밖에 더 있냐.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실어증을 이렇게 고치는데 되게 실어증은요. 이렇게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심하고 말하는 게 고통스러울 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말을 닫아버린다는 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강박행위도 이렇게 있죠. 일단 오늘 요 행동장애 또 감정장애, 지각장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